토요일 새벽, 저는 언제나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뜹니다. 캄캄한 방 안을 채운 것은 남편의 고른 숨소리도 창밖 어둠의 적막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며느리 지혜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으로 저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네요. 아들 민준이가 결혼하고 제게 며느리라는 새 이름을 가진 딸이 생긴 지 새벽 5시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부엌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늘 분주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에 손을 담그면 찌릿하게 퍼지는 냉기에 잠이 확 달아나곤 했지요. 이건 저만의 비밀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제 아들 가족을 위해 정성스러운 한 주를 준비하는 시작이었으니까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어제 저녁 미리 불려놓은 당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지혜가 잡채를 참 좋아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그런 손 많이 가는 음식을 언제 해먹겠어요. 제가 해주지 않으면 아마 1년 내내 구경도 못할 겁니다. 시장에서도 제일 좋은 시금치를 사려고 일부러 단골 할머니네 좌판이 열리는 시간까지 기다렸고 빛깔 고운 당근과 파프리카를 보며 이걸 먹고 환하게 웃을 며느리를 상상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핀잔을 주곤 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며느리 반찬을 매주 해서 나르냐고 그러다 고마운 줄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표현이 서툴 뿐 우리 지혜는 마음 따뜻한 아이라는 걸요. 제가 시집살이 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밥 한 술 편히 못 넘겼는데 제 며느리에게는 그런 서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받는 며느리, 존중받는 아내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대신 음식으로 제 마음을 전하기로 한 것이고요. 3시간 남짓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매운 걸 못 먹으니 고춧가루를 빼고 맑게 끓인 소고기 묵국, 다이어트 걱정하는 걸 알기에 기름을 쪽 빼고 담백하게 볶아낸 버섯볶음, 가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잡채까지 반찬통에 예쁘게 옮겨 담고 나니 땀으로 온몸이 젖었지만 마음만은 곡간을 가득 채운 부자처럼 뿌듯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왔지만 이까지 통증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아들 집에 도착하니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이 덜 깬 얼굴의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지혜가 좋아하는 잡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았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반찬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날아와 박힌 한마디는 어머니, 매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희도 사 먹으면 돼요. 라는 유리 조각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사 먹는 밥과 집밥이 같냐고 아들. 민준이도 손주 서준이도 할머니 반찬을 제일 좋아하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돌아온 며느리의 대답은 네 그럼 들어가세요, 어머니. 라는 보이지 않는 벽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혜는 제가 집안에 들어오라는 말도 하기 전에 짧은 인사를 끝으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육중한 것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늘 있는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그 문의 경계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이른 시간에 왔나 피곤했나 보구나. 애써 서운한 마음을 누르며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며느리의 그늘진 얼굴과 안 그러셔도 되는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고마움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부담스럽다는 거절의 표현일까요? 10년이 지나도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다 무심코 고개를 들어 아들네 집 베란다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12층,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곳.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베란다 한쪽에 놓인 강아지 밥그릇. 그 안에 방금 제가 만들어준 잡채의 당근과 시금치 같은 알록달록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봤겠지. 저는 황급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너무 먼 거리였고 요즘 들어 부쩍 눈이 침침해져 헛것을 볼 때가 많았으니까요. 강아지 사료도 요즘엔 색깔이 예쁘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분명 사료일 겁니다. 제 정성이 담긴 음식을 내 며느리가 설마 걔에게 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부엌에 혼자 앉아 있는데도 자꾸만 그 강아지 밥그릇의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애써 부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차갑고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하고 던져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애써 고개를 저으며 아닐 거라고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한 번 피어난 의심은 안개처럼 스멀스멀 제 마음 전체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철 과일이 눈에 띄어 한 상자 사들고는 예고 없이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의 의심을 털어내고 며느리의 환한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주방에서 강아지를 향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분명 제가 지난주에 줬던 반찬 용기가 들려 있었고 밥그릇에 무언가를 쏟아붓는 듯한 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몸을 돌려 반찬 용기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바닥에 뭐가 떨어져서 죽고 있었다는 믿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으며 과일을 가져왔노라고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며느리는 듣지 못했을 겁니다. 못 본 척, 모르는 척 집을 나섰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본 것이 사실이면 어떡하지? 아니야,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집에 안경을 깜빡 잊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내일 아침 당장 써야 했기에 다시 차를 돌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내렸을 때 아들네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저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혹시 아이가 잠들었을까 싶어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도 태연한 얼굴로 제가 오늘 아침 정성껏 묻혀줬던 도라지나무를 반찬 용기에서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개밥 그릇에 쏟아부었습니다. 강아지는 좋다고 꼬리를 치며 그것을 받아먹고 있었지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든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강아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제 귀를, 제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맛있지? 할머니가 너 먹으라고 주신 거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아서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을 힘조차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심과 불안이 끔찍한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떨리는 손으로 재료를 다듬고 며느리 입맛에 맞을까 노심초사하며 보냈던 저의 모든 시간과 마음이 한순간에 개밥그릇 속 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10년 내 모든 정성이 정말 개밥이었구나. 저는 비틀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넋이 나간 낯선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제 눈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강아지에게 속삭이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제 반찬을 받아먹던 강아지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든 감정은 처절한 자기 혐오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었나? 내가 10년 동안 헛수고를 한 건가? 수천 개의 질문이 제 자신을 찔러댔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 눈이 떠졌습니다. 늘 그랬듯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하려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음식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행위는 며느리에게 그저 귀찮고 성가신 개에게나 던져줄 음식물 쓰레기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오전 내내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인 척 받을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와 같은 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반찬 안 해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를 만들어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못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바빠서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는 제 마음을 짓밟히게 둘 자신이 없어서 제 자존심을 지킬 힘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에 나갔습니다. 제 속도 모르고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도 며느리 반찬해주니? 지겹지도 않냐? 그 말에 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의 헌신과 제가 목격했던 끔찍한 장면에 대해서요. 친구들은 제 등짝을 때리며 함께 화를 내주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다고 해주는 사람 마음도 모르고 받는 걸 당연하게 안다고요. 너무 잘해주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위로의 말들이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보였구나, 정말 어리석었구나 하는 자책감만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시댁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는 일을 멈췄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는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한 번은 전화해서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지혜가 엄마 반찬 기다리는 것 같던데 라고 눈치 없이 묻더군요.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당신의 아내가 내 마음을 개밥그릇에 쳐넣었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저 아무 일 아니야. 이제 너희도 너희끼리 알아서 해먹어야지. 라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 아내의 편에 서서 저를 떠보는 듯한 말투에 깊은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철저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매주 며느리에게 반찬을 날랐던 크고 작은 반찬 용기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사랑과 정성의 증표였던 그것들이 이제는 제 어리석음의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텅 빈 용기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냉전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끊어진 반찬 배달처럼 우리 사이의 모든 교류도 멈춰섰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서로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대로 영영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손을 내밀고 싶지 않은 오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는 그 어떤 시간으로도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할머니,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솜사탕처럼 귀한 제 손주 서준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잠시 맡기고 간다며 아이를 데려다 놓고는 금방 떠났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손주의 얼굴은 제 마음의 응어리를 잠시나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준이를 끌어안고 뽀뽀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서준이와 함께 과자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순수해서 오히려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할머니 반찬 먹고 싶은데.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7살짜리 아이에게 이 복잡하고 더러운 어른들의 감정 싸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요즘 좀 바빠서 라고 얼버무리자 아이는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차갑게 밀어내고 제 정성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던 며느리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니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어젯밤에 울었어요. 아빠랑 싸웠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가 해준 음식도 안 먹으면서 왜 그래? 라고 하자 엄마가 난 이 집에서 항상 혼자였어. 라고 소리치며 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혼자였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매주 10년 동안이나 온 마음을 다해 챙겨주었는데도 혼자였다니요. 며느리가 내뱉었다는 그 한마디는 개밥 그릇의 충격과는 또 다른 종류의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음식을 안 먹는다는 아들의 말과 혼자였다는 며느리의 울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속에서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 뒤 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네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며느리 흉을 보고 다닌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잘해줬더니 배은망덕하게 굴어서 이제 발길을 끊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창피하고 속이 상해서 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겨우 털어놓았던 이야기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며느리를 욕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존심이 상해서 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걸까요?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오해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손자의 한마디는 제 마음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고 어이없는 소문은 제 주변에 거대한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향한 원망과 제 자신을 향한 자책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간질 속에서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남기고 간 혼자였다는 며느리의 울음 섞인 외침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밥그릇의 충격이 저를 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면 그 말은 제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도 같았습니다.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장롱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들을 꺼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그곳에 어쩌면 제가 놓친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앨범을 넘기며 저는 아들 내외의 결혼식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의 사진이었습니다. 부케를 들고 수줍게 웃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아이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손주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리며 다시 보니 그 얼굴은 행복이 아니라 어딘가 모를 불안과 외로움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며느리의 진짜 표정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던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첫 해 며느리가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왔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지난 10년의 모든 의문을 풀어줄 잔인한 열쇠였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섬광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친정어머니가 싸주셨다며 손수 담근 김치를 커다란 통에 담아왔습니다. 저는 그 김치를 받아들고는 좋은 뜻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사부인께서 뭘 이런 걸 다. 지혜야, 우리 집은 이런 젓갈 많이 들어간 스타일은 잘 안 먹어. 힘들게 가져오지 않아도 돼. 내가 앞으로 우리 집 스타일로 맛있게 담가줄게. 저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게 음식을 해오는 것을 막고 제가 모든 것을 챙겨주며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는 순간 환하게 웃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던 것을 저는 왜 이제야 기억해낸 걸까요? 사진 속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상처받은 아이의 그것이었습니다. 아, 그때부터였구나. 그때부터 내 며느리는 이 집에서 혼자였구나. 저는 며느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며느리의 세상과 며느리의 어머니가 담긴 친정의 맛을 가차없이 거부했던 겁니다. 우리 집 스타일이라는 말로 선을 긋고 너는 이제 우리 집 방식에 맞춰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둘렀던 겁니다. 저는 제가 며느리에게 베푼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며느리의 세계를 존중하지 않고
지워버리려 했던 잔인한 월권이었습니다. 제가 베푼 수많은 반찬들은 어쩌면 며느리에게 너는 부족하니 내가 채워주겠다는 오만한 메시지로 전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개밥그릇에 담긴 것은 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10년 전 제가 먼저 내팽개쳤던 며느리의 자존심과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헌신이 배신당했다고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쩌면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는 제 서투른 욕심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깨달음이 제 온몸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첩 위로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진첩을 덮은 이후 저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를 향했던 원망은 이제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 10년 동안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감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할까? 수백 번을 망설였지만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쳤다는 생각에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저녁 지옥의 문을 열어젖힌 것은 다름 아닌 제 아들 민준이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무심한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이겠지요. 아들은 제 안부는 묻지도 않은 채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왜 와이프한테 반찬 안 해줘요?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그 아래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10년의 서러움과 배신감이 한데 뒤엉켜 폭발했습니다. 제 아들은 10년 동안 제 정성을 짓밟은 아내의 편에 서서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지는 조금도 궁금하지 않다는 듯이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제 입에서 제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와이프가 속상해? 나는 속상하면 안 되니? 10년간 매주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만든 내 반찬을 내 와이프가 걔한테 주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나는 속상하면 안 되는 거냐고. 한번 터진 울음은 댐이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악을 썼습니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 받은 상처를 내 와이프에게는 안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고.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대체 뭘 더 해줘야 했냐고 지난 세월의 모든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듯한 짧은 침묵 끝에 아들은 걔한테요? 엄마, 그게 무슨 이라는 말만 겨우 내뱉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요해진 집안, 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니 허탈감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결국 터뜨리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제 손으로 열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은 채 아들네 집에서 벌어지고 있을 끔찍한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쯤 아내에게 소리치고 있겠지요. 엄마 반찬을 걔한테 줬냐고 추궁하겠지요. 며느리는 또 당신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며 울부짖겠지요. 그리고 제 아들은 제 마음도 며느리의 상처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둘 사이에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말겠지요.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 아들도 저처럼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겠지요. 하지만 그 침묵이
제 아들이 결국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만 같아 심장이 아팠습니다. 10년 전 제가 며느리의 세상을 거부했던 것처럼 이제 제 아들이 저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도 잃고 이제는 아들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면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가 끊어진 후 며칠 동안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끊겼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던진 말들이 만들어낸 폐허 속에 홀로 갇혀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마 이혼을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망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문득 손주 서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천사 같은 목소리로 제게 희망을 건네주려 했던 아이. 그리고 결혼식 날 불안한 눈으로 눈물 짓던 며느리의 앳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저처럼 상처받고 외로웠을 뿐인데 저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제 상처가 더 크다고 소리치기만 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너무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뽀얀 먼지가 쌓인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제 진심을 전할 방법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펜을 잡은 손이 어색하게 떨려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제 눈물을 종이 위에 떨어뜨리며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솔직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를 하는데 10년이 걸렸구나. 나도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한테 많이 상처받고 외로웠단다. 그래서 너에게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어. 그런데 방법을 몰랐나 보다. 민준이만 챙기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내가 배운 방식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이야. 나는 며느리는 아들이 챙겨야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해주면 아들이 서운해한다고 배웠거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내가 나를 개 취급한 것 같아서 너무 아팠어. 10년간 매주 토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가서 제일 좋은 재료를 고르고 내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해서 안 맵게 만들고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저염식으로 만들었단다. 내 손에 관절염이 생겨 쑤셔도 친구들 만나는 시간 줄여가면서 너희 가족 먹일 생각에 행복했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개밥이 되었을 때 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먼저 너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10년 전 내가 처음으로 친정 어머니의 김치를 들고 왔을 때 내가 우리 집은 이런 스타일 안 먹는다며 그걸 거절했을 때 넌 얼마나 서러웠을까. 내 세상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겠지. 그걸 깨닫지 못한 내가 너무나 원망스럽다. 이 편지를 읽고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곱게 접어 늘 사용하던 가장 큰 반찬 용기 안에 넣었습니다. 음식이 아닌 제 진심이 담긴 반찬통은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깊은 밤, 저는 아들네 아파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현관문 앞에 반찬 용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수없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일지도 모릅니다. 이 편지가 닿지 못한다면, 아니, 닿더라도 외면당한다면 우리 관계는 정말로 끝이겠지요. 집에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는데 텅 빈 마음으로 차가운 밤 공기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진심을 배달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 제가 마지막 진심을 문 앞에 내려놓고 온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끝일지도 모른다고, 이 지독한 침묵이 며느리의 대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체념해 가던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고요를 깨뜨리는 현관 초인종 소리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화면을 켰을 때 그곳에는 제 며느리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제 편지가 담겨 있던 반찬 용기를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약속이라도 한 듯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처음으로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주며 저는 괜찮다, 다 괜찮다고 되뇌었습니다. 자리에 마주 앉아 며느리는 울면서 제게 지난 10년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반찬을 개에게 준 것이 저에 대한 미움이나 악의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는 늘 제 음식과 자신의 음식을 섞어서 남편 민준의 밥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워낙 제 음식만 찾으니 그렇게라도 하면 자신이 만든 음식도 먹어줄까 싶어서요. 하지만 민준이는 귀신같이 제 음식만 쏙쏙 골라 먹었고 며느리가 만든 음식에는 젓가락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사랑이 남편에게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나 화가 나고 서러워서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남은 음식을 개에게 주었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모습을 제게 들키고 만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을 듣는 내내 저는 가슴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며느리에게 상처를 줬다고만 생각했지 그 상처의 고통이 제 아들을 통해 매일의 식탁 위에서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내가 너를, 내 아들을 통해 그렇게 아프게 하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야.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서름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장을 봐왔다며 제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주방에 서서 처음으로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잡채의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제 우리 집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족의 스타일이 될 음식이었습니다. 함께 재료를 다듬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10년의 세월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 모두 모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가 만든 잡채를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 맛이랑 똑같네. 진짜 맛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저를 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안도했지만 저는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옅은 그늘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저 또한 부엌 찬장에 나란히 놓인 낡은 반찬 용기들을 보았습니다. 저 용기들에 제 진심을 조금만 더 일찍 담아 보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멀리 돌아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화해는 따뜻했지만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이 남긴 상처는 희미하게 남아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진짜 가족으로서의 첫걸음을 뗀 것이니까요.